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의 권윤주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의 권윤주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저희 작년에도 보긴 봤지만 또 올해도 보니까 더 반갑네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변호사 일과 이제 가정 일을 병행하면서 바쁘게 지냈습니다. 항상들 열심히 또 사는 모습이 저도 많이 보고 배우는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께 명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실 걸로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어떤 내용들인지 미리 한번 살펴볼까요? 부모님 재산을 둘째 형이 다 가져갔어요. 무등록 중개업자 때문에 손해를 봤어요. 시댁 일하다가 다쳤는데 무관심한 남편과 이혼 가능할까요? 새어머니가 가져간 아버지의 전 재산 찾아올 방법은?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습니다.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죠.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쏙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으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법령은 먹는 물 관리법인데요. 이 먹는 물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봄철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겨울철에도 이 미세먼지가 좀 나쁜 날에는 이 물을 좀 많이 마시면 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수기 물도 마냥 믿을 수만은 없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달 23일이죠. 국내 정수기 업계에 품질 검사 조작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변호사님, 이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이제 전국 정수기 시민감시단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대한민국의 모든 정수기가 국가통합 인증 마크, 그러니까 KC 인증 마크를 위한 기준을 위반한 불법 제품이다. 이런 발표를 하셨는데요. 지난 2020년까지 정수기 품질 검사를 맡았던 조합이 품질 검사를 하면서 결과를 조작해 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정수기 성능 검사 성적서를 제시했는데요. 이 내용에 의하면 유리 잔료 염소 제거율을 기준으로 이 기준이 90%가 될 때까지 물을 흘려서 필터해서 교체 주기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주기 내에서 100% 제거가 된다는 이러한 성적서 결과대로라면 정수기 제품은 한 5년 끝날 때까지 필터를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너무 높은 성적서라는 이제 취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적서 결과는 조작이 됐고요. 엉터리로 품질 검사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주장인데요. 이어서 이같이 엉터리로 이렇게 조작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조합은 정수기 업체로부터 이 인증 마크 한 장당 50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대수가 연간 약 250에서 270만 대의 정수기가 이제 인증 마크를 붙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조합이 적어도 12억 5천여만 원의 이익을 부당하게 취득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KC 인증 마크라는 것은 국가기관에서 하는 이제 인증 마크인데요. 안전, 보건, 환경, 품질 등의 법적인 강제 인증 제도를 도입한 것이고 2011년부터 도입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 대표에 따르면은 이 KC 인증 마크가 정수기에 과연 어떤 기준으로 제한 없이 부착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한이 없이 부착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어서 이 필터 교환 주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리면요. 이 필터 교환 주기는 결국은 그 안 좋은
성분인 염소나 색소, 탁도 그리고 클로로포름이라는 발암 물질이 이제 나오지 않아야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주기를 이제 책정을 해서 그 주기에 맞춰서 이 인증 마크를 붙여주고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0년간 이 교체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었다면 2급 발암 물질인 클로로포름이 이제 20년간 우리 신체에 축적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에는 간이나 폐에 상당한 신체에 부담을 준다는 의사협회의 보고서가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KC 마크 부착률을 위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는 결국 이 품질 검사 기관인 한국정수기 공업협동조합에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셀프 검사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셈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성적서로 뭔가 장사를 해왔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되니까 다 정수기 쓰시죠? 물론이죠. 네, 이 모든 정수기가 갑자기 좀 믿음이 안 가는 그런 느낌인데, 이 먹는 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이 소비자들에 대한 걱정이 이제 커지고 있는 만큼 이 최근 환경부에서는 먹는 물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먹는 물 관리법 개정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이제 먹는 물에 대한 관련 검사 기관이 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까지는 처분을 받는 기관이 바로 했던 검사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사 기관만 처벌하다 보니까 실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이제 없다라는 공백이 문제가 제기돼서 지금 개정안이 마련되고 오늘부로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검사를 실제로 하는 그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거짓의 검사 성적을 내거나 거짓의 검사 결과를 작성하는 데 이제 행위를 한 경우에는요, 그 사람의 자격 정지를 1차로 6개월을 하고요. 2번을 위반을 반복이 되면 자격 정지가 9개월이 되고, 3차 위반 시 1년의 자격 정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러한 기술 인력에 대해서 제한을 주는 것이 좀 더 실효성 있는 현재 우리 제도의 보완이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제 개정안이고요. 기술 인력에 대한 이런 기준을 하는 것은 결국 기술자에 대한 부담을 통해서 우리가 소비자들이 생수를 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또 아울러 수입하는 생수에 대해서도요,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수질 검사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온수기나 정수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국민의 위생이나 안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화장실과 같은 오염시설 근처에 정수기가 있으면 이제 좋지 않다라고 해서 이러한 오염시설과 가까운 곳에 기기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설치자와 관리자가 수시로 감시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네,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좀 강화된다고 하니까 먹는 물 좀 안심하고 좀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법령은 지뢰 제거 등 지뢰 대응 활동에 관한 법률입니다. 현재 이제 국내에는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80만 발이 넘는 지뢰가 매설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는 민간인 출입이 자유로운 지역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군 당국은 공병부대를 투입해서 꾸준히 지뢰 제거 작업을 하고는 있지만 매설돼 있는 지뢰를 모두 제거하기에는 인력이라든지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좀 걱정되는 또 소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군부대에서 이제 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1,300명 규모의 공병 병력이 이제 불필요한 이제 군사 지역이 아닌 지역의 지뢰를 제거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군인들은 18개월의 복무 기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일반인들이 이제 가서 군인이 되는 건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해당 군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문제가 많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실제로는 그 민간 이제 이런 업체를 쓰는 게 좋지 않냐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어떻게 해왔냐면 그 부대장이 직접 해당 지역에다가 경고판을 설치하고 민간인 접근하지 마시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그 부분이 사건이 설정된 개인의 소유지인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민사적인 어떤 제한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에서는 2001년에 어떤 발표를 했냐면 후방 지역에 있는 지뢰를 2006년까지 모두 제거하겠다 했다가 여전히 제거를 못하였고 2019년에는 다시 2021년까지는 모두 완료하겠다라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성과는 미비했습니다.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요, 현재 군인에서 보유한 장비와 인력으로는 군사적 필요성이 없어진 지뢰를 모두 제거하려면 160년이 걸릴 것으로 현실성이 없다라는 보고가 160년이요? 예,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 군사 인력으로는 지금 제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조사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제 전국에 있는 지뢰가 82만 8천 발이고 이 가운데 후방에 한
한 35곳, 전국에 약 3,000발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해마다 폭우나 지뢰 등 유실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확인 지뢰의 면적이 현재 수원시 면적과 비슷한 107제곱미터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서도 이제 조사한 비공식 통계로는요, 분단 이후에도 지뢰 사고 피해자가 1,000명에 이르고 국방부에서는 이제 군인의 피해자 건수로는 지뢰 사고가 38건이 있었고 그중에 사망이 3명 그리고 부상이 51명이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 지뢰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제 자칫 대형 인명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좀 절실해 보이는데요. 군 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탐지와 제거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가지고 이제까지는 합동참모본부의 군사상 작전 통제의 일환으로 이러한 지뢰 작업이 제거되는 절차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국민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었고요. 또 지금 현재 북한에서 우리의 귀순이나 월남을 차단하기 위해서 또 추가로 DMZ의 일부 지역에 수만 발의 지뢰를 매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지뢰가 하천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더 유입될 수도 있고 해서 비가 오거나 했을 때 또 떠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물론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이러한 지뢰 탐지와 제거에 대한 이제 활동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많이 이제 제기가 됐었고 결국은 이 법이 이제 제정이 돼서 통과가 된 것입니다. 지금 지뢰의 제거 등 지뢰 활동에 관한 법률이 2025년 2월 21일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 내용에 의하면 장비나 인력이나 자본을 갖춘 민간 단체가 투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 단체가 투입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공병 부대에만 의존하던 것이 아니라 이제 매년 이 부분을 더 전문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됐고요. 또 이제 속도가 붙어서 앞으로 더 빨리 제거될 것을 기대하기도 하고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이라는 기본 우리 국가가 이제 이 계획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매년 얼마만큼의 지뢰를 이제 없앨 것인가에 대한 목표나 그 수립 방향을 5년에 한 번씩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먹는 물 안전 그리고 지뢰에 관한 안전 이렇게 두 가지 그 안전에 대한 법령들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가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아, 네. 1월 30일 날 돌아가셨는데요. 네. 사망 신고는 2월 10일인가 되면서 2월 4일 날 33만 8,800원을 떼갔어요. 아, 누가 떼갔다고 하시는 건가요? 이영석이라는 사람이. 아, 혹시 어떻게 되는 사이신가요? 네, 어머니의 둘째 아들이에요. 아, 네네. 어머니의 둘째 아들분이 일부 돈을 가져갔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네, 거 그러니까 같아요. 사망 신고하기 전에. 네. 네. 아, 사망 신고하기 전에요. 사망은 1월 30일인데 돈을 떼간 거는 2월 4일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법률 상담 해드리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내용을 조금 알면은 좋을 것 같아서 사연을 조금만 좀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좀 궁금하신지 조금 더 얘기해 주시면. 어머니가 네. 돈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매달 2001년서부터 뽑았는데 그전에는 120만 원씩 나오는 연금이 있었어요. 아, 네. 그 돈을 2001년서부터 뽑아보니까 네. 2013년 10월 14일에 하나에서 4천만 원을 가져가고요.
네. 14년에 축협에서 800만 원을 가져갔는데 2016년서부터는 침해예요. 네. 어머니가 침해 등급을 받았고 네. 그 다음에 어머니가 그 한글도 잘 못 써요. 네. 전화도 잘 못 써요. 근데 거동도 불편한데 네.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광명시, 시흥시 뭐 그런 데서 돈을 계속 빼갔어요. 아, 네. 그 축협에서 빼갖고 2021년 3월 3일에는 460만 원을 이종현이라는 하나 계좌인지 이게 계좌 이체인지 모르는데 그렇게 네. 가져갔고요. 네. 21년 5월 26일에는 하나 이종윤이 100만 원을 또 가져갔고요. 네. 23년 3월 2일에는 160만 원을 축협에 이영석이 가져갔고요. 네. 그 다음에 25년 1월 15일에는 35만 7,200원을 현금 인출했어요. 아, 네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네. 제가 IBK에서 그 출금 전표를 찾았는데 네. 34만 8,880원은 어머니 피체가 아니에요. 아, 네. 어머니 피체가 있고 네. 그다음에 어머니가 잘 글씨도 못 쓰고 저것도 못해요. 근데 아. 여기에 날짜가 안 적혀 있어요. 네. 이게 어머니 돌아가시고 사망신고 전에 출금한 거예요. 아, 네네. 또 하나는 네. 68만 원을 2024년 12월 24일에 지영순 이름으로 가져갔는데 어머니 피체가 아니에요. 아,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금 그 어머니의 둘째 아들 되시는 분께서 가져가셨고, 그리고 네. 이제 그 중에는 좀 어머니 필체가 아닌 경우에 지금 예. 출금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그리고 말씀을. 여기에 뽑아놓은 네. 건 전부 이영석이가 뽑아갔는데 2001년서부터 하나은행에서는 네. 근데 이 날짜들을 보면은 어머니가 제가 2016년에는 지하가 보고를 따르면서 어머니를 한 6개월 모시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네가 끝까지 책임질 거 아니면은 입석에다가 데려다 놔라 그래갖고 입석에다 가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아, 네. 제가 12년 동안 어머니 모시고 살았고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 전에 모시고 살았고요. 네. 그 후에 10년 동안 첫째 이영길이가 10년 네. 동안 모시고 살았어요. 네, 네, 네. 선생님. 그런데 이 사람은 네. 오시지도 않으면서 돈을 이렇게 다 빼갔어요. 네. 그래서 네. 이것이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되는지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머니가 내 돈을 돌려다오. 다친리 129의 4번지에 있는 집을 네. 팔고 이영석이가 팔고 네. 그 돈을 내 몫을 달어. 유언이라고 그러니까 전부 돌아가지고 정한 빼놓고 돌아가셨어요. 아, 네. 세금 낸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서류 자체도 거짓인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어머니가 돈을 달라. 형제들이 돈을 돌아가셨어요. 세금 낸 것도 있는데 이것이 의심스럽고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네. 입속에 있는 땅을 아버지 어머니가 장안동에 있는 땅을 팔아서 샀는데 네. 그것을 이영석이 이름으로 매매한 것으로 했어요. 네, 네, 네. 근데 선생님. 그게 네. 열 몇 달째예요. 네.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그것을 매수를 한 걸로 해가지고 그때는 세금 체계가 잘 안 돼서 증여세라든지 모든 게 안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돼가지고 아버지 산 돈을 팔았어요. 8억 9천에 한 20평 정도를 네. 8억 9천 정도에 팔아가지고 경촌으로 옮겼어요. 아예 한 번 옮겨가지고 네. 거기서 문제가 돼가지고 월급 50만 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경촌으로 또 옮겼어요. 네,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 경촌으로 옮겼는데 네. 제가 행정심판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네. 알려주라고 그랬는데 네. 거기에서 경촌에서 이영석이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안 알려줘요. 그래서 네. 첫째 형하고 갔다가 알지 못하고 왔어요. 네. 그리고 네, 요번에 네, 선생님, 돌아가셨는데 저희 말씀 좀 잠깐 안 드릴게요. 네, 저희 지금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셔야지 조금 더 네, 저희가 네.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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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변호사님 얘기를 좀 듣고 싶으셔서 전화를 주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옆에 이제 권윤주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 그 네.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재산의 상속 문제를 지금 상의하시는 건데 아버님은 더 먼저 예전에 돌아가셨고 이제 어머님이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님 상속 재산을 열어보니까 잘 모르셨다가 지금에 와서 보니 어머니 명의로 나오는 여러 가지 연금이나 이제 현금 채권들이 있었을 텐데 그게 주기적으로 아주 옛날부터 둘째 형에게 이제 다 이체되고 있었거나 혹은 네. 어머니가 치매로 이미 2016년에 의사 능력이 사실 없으실 상황인데 그때에도 굉장히 거동이 불편하신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막 인출이 일어나고 그 돈을 네. 다 가져갔다라는 얘기가 하나 네. 있으시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한 얘기신데 어머님 아버님이 생전에 좀 부동산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 소유하셨던 부동산을 아주 예전이긴 하지만 둘째 형 이름으로 뭐 증여인지 매매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영석 이름으로 샀어요. 살 때부터 좋습니다. 네, 중학교 때. 근데 그것을 살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의 이름으로 샀기 때문에 이제 네. 그것은 부모님의 재산일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이 네. 하나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증여로 인해서 그 둘째 형한테 직접 간 재산에 대해서는 혹시 아는 건 없으세요? 지금 형 명의로 산 거 말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 유언 공정증서를 해가지고 네. 95년에 예. 그렇게 이영석에게 증여한다는 서류가 있는데요. 네네. 이거 자체가 의심스러운 게 왜냐면 어머니가 내 몫을 달라고 쓴 자필이 있어요 지금. 그리고 누나, 형 그 사람들도 이런 거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예, 삼남일녀예요. 삼남일녀 다 생존해 계신 거죠? 네. 네, 그러면 4분의 1씩 지금 법적 상속분과 상속인은 확정이 된 거고요. 지금 네. 어머니의 옛날, 어머님 또는 아버님의 옛날 재산이 공정증서로 지금 그 둘째 형한테 증여된 거잖아요. 근데 네. 그 증여된 거에 대해서 어머니가 좀 억울해 하시고 자필로 그 돈을 나한테 줘야 된다. 판 대금에 네. 대해서 내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어떤 네, 메모도 시대 있으셨고. 걸리기 전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또 혹시 더 질문 있으세요? 그리고 예.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현금이 몇 억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게 다 제로가 돼 있고요. 네네네. 그 외에 또 있으세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은행하고 예. 그 중소기업은행에서 빼간 건데 예. 중소기업은행에는 오늘 가서 신청을 했어요. 네네. 필적을 할 테니까 나중에 전화 걸어서 찾아가라고 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요 질문까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재산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기본 원칙은 4인의 형제가 4분의 1씩 누구 하나 이제 더 받는 사람 없이 동등하게 받는 게 원칙이고요. 근데 네. 이제 망인의 상속 재산을 일단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그 네. 재산 확정 절차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상속인 분들 누구라도 그 내가 상속인이라는 것을 이제 증빙을 해주시면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완전하게 망인의 재산을 다 조회할 수 있는 제도도 그래서 있고요. 여기 예. 금융감독에 신청해 놨어요. 좋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다 빼고 제로가 돼 있어요.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실관계는 확정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망인의 신청해놨어요. 재산 내역을 확인해야 되고 과거의 재산에 뭐가 있었냐 그리고 그 과거 재산 중에 공동상속인 4인 중에 한 명한테만 특별히 증여된 게 있었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해서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네. 증여 여부에 대해서는 또 이제 사전 증여에 대한 홈택스에서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인터넷 혹은 국세청 사이트나 국세청 담당 공무원과의 상의를 통해서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현재 없더라도 과거에 어떤 게 증여됐냐라는 걸 일단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네.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어머니가 의사 능력을 상실하기 전과 후가 있습니다. 치매 걸리시기 전에 이체된 건 사실 너무나 이제 사망하신 어머니의 의사를 확인할 길이 없어서 너무나 어려운 작업이라 그거는 좀 논외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치매 걸리신 이후에 그 처분된 행위는 법률 행위를 무효로 보기가 가깝습니다. 이제 네. 말씀하신 대로 등급도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진단서나 의사의 어떤 소견서도 충분히 지금에 와서 받으실 수가 있는 자료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 4급 받은 것부터 그건 제가 다 띄워놨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의사 능력이 없는데 그 재산이 처분되면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것을 임의로 처분한 사람이 누구냐, 행위자가 누구냐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그 처분 권한을 가진 사람이 둘째 형일 수밖에 없고
나머지 형제분들은 관여한 적이 없다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그러면 그 재산은 당연히 계좌 이체라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둘째 형이 가져간 것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거는 부당하게 어머니 의사가 개입되지 않은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다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약간 뭐 횡령이나 절도나 사기나 어떤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도 사실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아들이 엄마의 재산을 가지고 어떤 재산 범죄를 저지르는 거에 대해서 친족 상도례가 원래 있었다가 최근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네. 폐지된 법에 의하면 24년 6월 이전의 행위는 이제 여전히 친족 상도례로 처벌이 안 되고요. 24년 6월 날짜를 잘 이후에만 못 들었습니다. 예, 2024년 6월입니다. 6월 이후에 범행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친족 상도례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둘째 형이 2024년 6월부터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 기간 좀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간에 가져간 돈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고요. 그 전은 이제 친족 상도례로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만 민사적으로는 가져간 돈을 일단 전부 회복하라라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민사적으로 그 소송을 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이제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아직 자녀들에게는 유효한 제도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부모님의 생전 재산 중에 이제 제3자한테 증여한 재산이라 그러면 사망하시기 1년 전으로 제한이 되지만 4인의 공동 상속인 형제분들 중에 한 분한테 증여가 된 것은 시기 불문하고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체 어머님 이제 최근에 돌아가신 어머님 재산 기준으로 어머님의 모든 플러스된 적극 재산에다가 과거에 증여한 재산을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증여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어머니의 채무가 있다면 채무를 뺀 상태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채무 없어요. 예, 채무 없으시죠? 4인으로 나눈 것이 원래 법정 상속분이 될 수 있었던 것인데 침해됐기 때문에 거기에 유류분 비율 2분의 1을 다시 곱해서 본인이 지금 현재 진짜로 현실적으로 취득 가능하신 상속 재산과 방금 말씀드린 좀 어려운 산식인데 유류분 산정식에 의해 내가 원래 취득할 수 있었던 유류분의 금액을 비교해서 차액이 있다면 여전히 유류분 반환 청구로 둘째 형한테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분 청구가 하나 있고 완전히 별개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둘째 형이 그 재산을 우리한테 돌려주고 말고에 대한 계산이나 이런 건 민사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는데 둘째 형의 재산이 있으세요? 네. 아, 그럼 좋습니다. 그 땅이 남아있어요. 2,000m 볼 샀던 게 산소만 팔아먹고 예. 나머지는 남아있어요. 그러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재산, 둘째 형 명의로 된 재산에 부동산 아시는 게 있다면 가압류를 해서요. 일단 그 재산 처분하지 못하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어머님 상속 재산 중에도 부동산이 남아 있나요? 지금 처분이 필요한? 없어요. 없으세요. 그러면 어쨌든 좀 지금 계산은 좀 간명해 보이고요. 복잡한 계산은 아닐 것 같고 이 둘째 형 재산 명의로 된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는데 그 가압류의 금액을 어떻게 잡느냐는 사실 좀 일반인분들 하시기 그 어렵기 땅이 때문에 그 세입에 있는 사람 얘기는 한 100억이래요. 그러면 뭐 이제 소송 준비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돈을 줄 재산이 있다라면 저희가 소송을 해서 강력하게 다툴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머니가 사전에 증여한 과거의 부동산 가액까지 포함시켜서 유류분으로 계산을 다시 하시는 거와 그리고 어머니 재산을 2016년부터 최소한 지금 2025년까지 대략 9년 정도의 기간 동안 빼간 그 금액, 현금 채권도 계산해서 전부 다 반환 청구를 하시고 그 금액에 대해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해서 소송 전에 안전하게 막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예. 이제 첫째 두 번이나 저기 아버지 산소로 옮겼잖아요. 예. 이장을 했는데 첫째 장남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두 번 이정을 했어요. 그게 대법원 판례에서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그거를 제가 그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했더니 예전에 50만 원 벌금 받은 게 있다고 일사부재리라고 해서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수사관 말이 맞다면 사실 그거는 뭐 법리적으로 맞는 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처벌을 받은 사건을 두 번, 세 번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요. 지금 그 행위가 그런데 그 처벌 내용에 내용에 불법 발굴이라는 게 안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불법 발굴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돼 있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말씀드리려던 것이 과거에 처분을 이미 받았다고 하는 그 범죄 사실과 우리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범죄 사실이 동일하냐 아니냐는 좀 기록을 정확히 확인하고 변호사 검토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가지고 명료하게 우리 선생님 고소 사실이 다르다고 하면 다시 재고소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많이 도움이 됐어요. 아, 네. 다양한 방안들 변호사님께서 제시를 해주셨는데 저희 그 내용 오늘 상담 들으신 내용들은 그 다시 보기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유튜브. 또 하나는 지금 네. 이미 동정경찰서에 저기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대응은 지금 다 지금 잘해주고 계신 것 같아서요. 네, 오늘 지금 궁금하신 내용은 충분히 지금 여쭤보셨나요? 네, 거의 지금 거의 됐고 또 하나가 있어요. 저기 어머니 그 땅 중에 집은 어머니 명의로 돼 있었고 땅은 이영석 그한테 산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땅을 문수지란 사람이 그 남양시청 사람이 200만 원의 지용순이 어머니가 팔아서 이면식을 통해서 또 하나 저기 이영석한테 갔어요. 근데 이게 부모 자식 간에 거래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문수지란 사람이 증거세가 의심된다고 남양주 세무서에 저기 의뢰를 했는데 거기서 6개월이 넘도록 조사를 안 해요. 조사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제는 광명시로 넘어갔대요. 그리고 거기 전화 걸으니까 증거를 저보고 중지해라네요. 그러면서 더 이상 조사를 안 해요. 그 집 그리고 그 집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헐어버렸어요. 근데 방세대 200, 한 열몇 평이 되는 집이 200만 원이라는 가격이 단토한 가격이에요. 네. 내 증거를 없앴어요, 지금. 네,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답답하고 좀 억울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 그 변호사님께서 알려주신 그 민사적인 어떤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제 둘째형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그 법률 방송 좀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네. 좀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연락을. 그 사람이 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공부하다가 무고죄로 저를 고소할까봐 그것도 걱정이에요. 아, 네네. 그 부분도 혹시라도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은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연락 주시기를 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여러 가지 방안들 알려주셨는데 일단은 이제 그 치매가 있는 시점으로부터 그 이후에 그 어머니께서 이제 처분하신 그런 것들은 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네. 이런 내용 얘기해 주셨고, 그러니까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형사적으로는 아직 그 친족 상돌에 관련된 그 예외가 2024년 6월 이후라서 형사적으로는 좀 처벌할 가능성은 좀 낮아 좀 보인다. 낮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게 얘기를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둘째형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은 일단은 가압류를 좀 신청해 두는 걸 권해 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자님께서 이것만큼은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다면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고령 인구가 늘어나시고 부모님들 치매 많이 앓으시는데요. 이제 치매 정도가 되셨을 때부터는 우리가 그 성년 후견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년 후견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저는 무자격 중개업자로 인해서 손해를 보게 된 피해자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가 없는 사람인데요. 자신이 이전에 부동산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했다며 제게 좋은 아파트를 추천해줬고 저는 큰 의심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니 제가 해당 업자에게 준 중개 수수료가 시도지사가 정한 요율보다 높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1,000만 원 정도 손해를 본 상태입니다. 또 해당 소재지 구청에 문의한 결과 해당 중개를 한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이와 관련해 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해 둔 상황인데 제가 손해를 본 금액을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을까요? 네. 정말 커다란 의심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무등록 중개업자였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공인중개사법에서 공인중개사분들의 자격 취득 요건 등의 여러 가지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무등록 중개업자라는 것은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인 등록 절차를 걸치지 않은 분들, 그렇게 불법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 그리고 자격증이 있더라도 중개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네, 이 사연에서 보니까 이제 경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고 하셨는데 해당 중개업자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요? 네, 중개사법 위반인데요. 공인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는 중개사법 48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는데요. 개설 등록 요건이라는 건 말씀드린 대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셔야 되고 실무 교육을 이수하고 정식으로 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용 권한이나 소유 권한을 가진 상태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에 있어서 초범이라면 사실 좀 벌금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범이 아니라거나 피해가 아주 반복적이라거나 피해액이 크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강한 처벌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중개 수수료와 관련해서 1,000만 원 정도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공인중개 수수료를 지급한 게 좀 무효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강행법규 위반으로 인해서 이거는 무효다라고 해가지고 당연히 반환해야 되는 금액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취지는요, 공인중개사법을 강행법규로 보는 것이 있고요. 공인중개사법의 이 취지 자체가 우리가 국민의 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안정성과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것도 있고, 우리나라 부동산은 금액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치할 수 없다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격이 없이 중개업을 했냐라는 행위에 있어서 이 업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1회에 걸쳐서 아주 우연히 한 번만 한 것을 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지만 업 위반으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반복했을 경우에 그렇다는 거고 네. 그러면은 손해를 입었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1,000만 원은 반환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강행법규 위반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당연히 무효 처리되는 것이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금액으로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민사소송을 통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평소에 이렇게 좀 수수료 초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이 중개 보수 요일 이런 걸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디에서 좀 찾아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보통 중개사무소에 가면 이제 걸려 있기도 하지만요. 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하고, 이제 오피스텔이나 토지나 상가의 경우에는 그 공인중개사법에 이미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국에 공통되는 요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령을 찾아보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는 인터넷에 계산기도 요즘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계산기를 통해서 수수료를 상한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상연 주신 분께서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해나가면 좋을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중개업으로 피해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중개업 자격이 있으시겠지 하고 믿고 거래하는 부분이 그쵸.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거래하실 때는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중개사무소 자격증 여부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시세도 약간 더블 체크하시는 의미에서 다른 사무실에도 확인하시고 등기부도 좀 직접 보시면서 권리관계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시면서 좀 자기도 본인이 확인하실 의지를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철저한 사전 확인이 또 이렇게 예방이 될 수 있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4년 차로 둘 다 다혈질이라 부부싸움을 자주 합니다. 특히 남편은 시댁 식구에게 제가 다정하게 대하지 않는다며 늘 불만인데요. 저는 원래 살가운 성격이 아니기도 하고 나름대로는 시부모님이 아프실 때 병원에도 모셔다 드리고 용돈도 드리는데 남편은 영 부족한가 봅니다.
이번 설에도 시댁에 가서 음식 준비를 했는데 바쁘게 움직이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다리가 심각하게 부어올랐는데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아무 관심도 없고 저 혼자 응급실에 다녀와야만 했는데요. 깁스까지 했지만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괜찮은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너무 서러운 나머지 저는 시댁에서 나와 바로 친정으로 갔는데요. 앞으로도 집에 들어갈 생각이 없고 남편과 하루빨리 이혼하고 싶습니다. 시댁과 남편의 부당한 대우, 이혼 사유가 될지 궁금합니다. 정말 이 깁스까지 하실 정도면 좀 심각하게 다치신 것 같은데 괜찮은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좀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저도 좀 이렇게 감정이입이 좀 되는데요. 이렇게 좀 뭐 명절 기간에 좀 시댁 식구들이라든지 남편의 어떤 행동 이런 것들도 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요즘에 와서는 명절이나 뭐 시댁 스트레스가 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절에 어떤 단 일회성으로 이혼이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종합적으로 기간이 누적되고 어떠한 심히 부당한 대우, 그러니까 나의 배우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시댁 부모가 나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되는데요. 지금 우리 사안의 경우에는 사실 며느리로서 상담자님이 조금 살갑지 않았다라는 이상한 추상적인 좀 기준을 네. 제시하고 있어요. 이거 근데 기준이 좀 너무 모호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살갑지 않다. 어떤 거를 남편이 의도하고 네. 원하는 것인지 자체가 일단 좀 명확하지가 네. 않고요. 또 이 며느리는 지금 보기 드문 굉장히 훌륭한 며느리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갈 정도로 네, 병원에도 예, 모셔다 드리고 그 정도의 며느리면 요즘 며느리로는 굉장히 제가 볼 땐 좋은 며느리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명절에 가서 설거지하다가 혹은 일하다가 혼자 넘어져서 응급실 혼자 간다라는 게 감정적으로 제가 봐도 참 억울한 일인데요. 사실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그 반복된 이후에 남편과 시댁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미안하다라거나 갈등의 봉합이라든가 혼인 판단으로 가지 않게 상호 노력하는 부분이 계속 있다면 이혼 사유가 되지 않겠지만 이런 유사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갈등의 봉합 의지가 전혀 없다면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럴 때는 사실 남편이 잘해야 되잖아요. 그 중재를 좀 잘 하셨어야 되는데 만약에 시댁과의 갈등을 좀 키우기만 했다, 중재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남편의 행위가 가장 중요한데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부분을 당신이 막아달라 혹은 중간에서 내가 시댁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게 사전에 조치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대화가 되고 남편이 그 부분을 수용하고 그런 부분에 앞으로의 갈등 양상을 이제 크게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다면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되지 않을 텐데 네. 그 부분을 방치했다면 역시 남편의 규책 사유로 이혼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제 1회는 아닌데 이제 계속해서 그러는 게 반복됐을 경우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이제 사연 주신 분께서 명절 이후에 집을 나왔는데 이 부분은 뭐 문제가 된다든지 뭐 좀 뭐 대응하는데 좀 방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네, 이제 한 번의 문제로 만약에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증거 수집이 안 된 상태에서 마치 제3자, 저희 같은 변호사들이 봤을 때 한 네. 번의 행위로 감정적으로 나가버린다 이러면 오해를 좀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경솔하게 부부간의 관계를 파탄시키는 어떤 유도와 촉발을 시킨 게 이 상담자님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집을 나가거나 어떠한 행위를 결심을 하실 때에는 앞으로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거에 대한 증거가 좀 충분히 있다는 전제에서 행동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게 흔히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좀 갈등을 겪더라도 이게 막 먼저 집을 나가버리면 이혼 소송에서는 좀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방금 말씀드린 연장선상인데요. 그것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집을 나간 행위가 이제 파탄의 규책 사유고 주된 원인이다라고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해가 되지 않도록 과거에 있었던 일과 현재에 있었던 일 그리고 그 갈등의 봉합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나갔다고 해서 무조건 유책 사유가 되고 굉장히 불리하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만약에 뭐 별거를 하게 된다면은 뭐 어떤 걸 좀 준비해야 할까요? 네, 이제 별거를 하실 때에는 말씀드린 대로 결국 이혼 소송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네. 그 앞에 있었던 일에 대한 사실관계를 서로 합의서 형식으로 마련해 놓으시면 규책 사유나 혼인 파탄의 원인에 대해서 상호 법원에 가서 다툴 일이 좀 많이 적어집니다. 우리가 이미 합의를 네.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맞습니다. 이 부분이군요. 별거에 이르게 된 것은 서로 합의하에 한 것이기 때문에 대등한 책임이다.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합의서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님께 그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다혈질이다라고 상담에다 써주셔가지고 네. 감정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
부분을 결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이 협의가 되면 좋지만 혹시라도 재판으로 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혼을 하기 전에 모든 규책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라는 증거를 수집하신 이후에 법적으로 이제는 별거를 해도 되겠다라는 판단 하에 별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정적으로는 좀 서러우실 수 있을 만한 사안이지만 또 이제 이성적으로도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아버님이 지난해 6월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재산이 있는데요. 할아버지 때부터 상속받은 재산과 거주하던 단독주택입니다. 어머님이 저희 남편을 설득해서 땅과 단독주택을 본인 명의로 분할했고 처분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어느 정도 주기로 약속도 하셨는데 관련된 문서나 녹음 같은 건 없습니다. 사실 어머님은 남편을 2살 때부터 키운 새 어머니이신데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엄마라 믿고 살았던 남편은 합의서까지 써주며 80% 이상의 재산을 어머님께 넘겨드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재산이 처분되니 어머님은 못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합의서를 써줬기 때문에 안 주면 못 받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건가요? 너무 슬프고 억울합니다. 30년 넘게 엄마라고 믿고 살았는데 합의서는 정말 그냥 써주면 안 되겠다 이런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먼저 이제 변호사님 상속이 이루어질 때 이 상속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되는 건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공동 상속인을 확정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제1순위는 직계 비속인 자녀가 되고요. 배우자는 동순위가 됩니다. 지금 상담자님 사연에서는 배우자와 자녀가 다 존재하시기 때문에 1대 1.5 배우자가 더 높은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상속인을 확정하신 다음에는 상속 재산을 확정하셔야 되고 상속 재산이 확정이 됐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상속인들이 비율은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협의해서 분할을 해 나가실 거냐에 대해서는 협의가 가능하고 협의 전에 망인 그러니까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다면 유언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유언에서 분할을 금지하지 않았다면 협의를 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다음이고요. 협의가 안 된다면 할 수 없이 재판에 가서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재판을 통해 결정을 받는 것이 방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협의보다도 유언이 더 우선한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내용상으로는 지금 그 아드님과 그 어머님이 이제 지금 이제 협의에 의해서 상속재산 분할을 한 걸로 보이는데 그 당시에는 재산 처분하면서 어머니가 이제 그 새어머니가 아들에게 돈을 일부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셨어요. 그러면 이제 분할 협의 좀 무효다. 또는 뭐 취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참 문제인데요. 지금 상담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분할 협의만 해놓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처분 대금을 준다는 얘기까지 과연 협의서에 들어갔는지가 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문서도 없고 녹음 같은 게 없는 것 같죠. 네,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이 입증되지 않고 계약서는 덜렁, 상속 분할 협의서에는 덜렁 다 어머니 준다 깔끔하게 그 내용만 있다고 하면 사실 법원이든 저희 같은 법조인들은 당연히 그 문서 위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가 무효다라는 대단히 굉장히 그 효력 자체를 다 엎어지는 그 주장을 하려면 당연히 증거가 중요한데요. 이 증거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증거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녹음이라든가, 그러니까 네. 녹음은 아니지만 목격자가 있다라든가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제3자가 있다든가 하면 그거의 내용을 좀 보완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계약에 대한 그런 녹음이 있는 것은 계약서보다는 후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지금 현재 불리한 상황이시고 한 가지 좀 더 유의하실 수 있는 부분은 만약에 상담자님한테 형제가 더 있으시다고 하면 네. 그 형제 관계 중에 한 분이 빠진 그러니까 전체 공동 상속인이 들어가지 않은 협의서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를 다른 한번 형제분이 좀 계셨으면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물론입니다. 있네요. 예, 네. 그래서 전체 공동 상속인 들어가지 않았다면 일단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하신 말씀에 대한 어쨌든 제3자 증언이라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조건이었다, 혹은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전제 사실이었다라는 사기나 기망에 의한 착오, 뭐 여러 가지 주장을 좀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사연에서는 이제 남편의 친어머니가 아니고 2살 때부터 키운 새 어머니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좀 상속권에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전혀 뭐 이제 새어머니라고 하면 아버지 기준으로 아버지의 상속 재산에는 방금 말씀드린 원칙대로 같이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요. 새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라면 이 남편분은 새어머니한테는 전혀 상속권이 없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한 가지 설명드리면 새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새어머니의 일가 친척이 전혀 없다. 한 명의 자식도 없고 이제 돌아가신 부모 형제도 아무도 없다. 정말 이제 고아 같은 신세다라고 한다면 이 남편분이 특별 연고자라는 지위가 있을 경우에 상속재산 분여 청구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여러 가지 부분 또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어느덧 오늘 생생법률쇼도 좀 마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윤주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또 이메일이나 또 저희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